네, 반갑습니다. 부가가치세 3장 15번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했고요. 부동산 자료는 건물은 1층 상가고요. 2층 사무실, 3층은 주택이에요. 면적은 각각 40제곱미터고요. 토지의 면적은 400제곱미터,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21년 6월 6일에 2억을 받고 양도했네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고요. 감정평가는 20년 9월 9일에 감정평가업자에 의해서 시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 감기정치 순으로 나와 있는데 감정가가 있으니까 그냥 감정가만 작성해놨습니다. 건물은 5,400만원, 부수토지는 1억 2,6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어 있네요. 지금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풀어보세요. 자, 1순위 감정평가액으로 하고요.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분하면요. 2억 원에 양도했죠. 그래서 2억 곱하기 1억 2,600 곱한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한 금액 1억 8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는 1억 4천만 원으로 면세고요. 토지의 양도는 면세잖아요. 나머지 건물 6천만 원 과세분이 있습니다. 그럼 과세표준 안분 계산해줍니다. 건물 1층 상가, 2층 사무실, 3층 주택이면 주택은 면세잖아요. 주택 부분 면적별로 계산해서 총 3층이니까 120제곱미터가 전체 면적이고요. 주택 면적 40제곱미터 계산하면 주택은 2천만 원 과세표준 나오게 되고 면세입니다. 그리고 상가, 사무실 임대 계산하면 나머지 금액 4천만 원이 과세되겠어요. 부동산 양도이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금액은 모두 면세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세표준 계산 16번 같이 볼게요. 2기 예정 신고기간 과세표준 계산입니다. 매출액 나와 있고요. 거래 내역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먼저 풀어보세요. 분석과 같이 볼게요. 자, 매출액에는 수출액과 매출 할인은 차감되어 있고요. 수출액은 포함되어 있네요. 수출액 포함되어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4억 100만 원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거래처에 제품으로 증정한 장려물품 있습니다. 장려물품 증정하면 시가로 했었죠. 시가 300만 원 과표 잡아주고요.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라 수령한 연체이자 50만 원 있습니다. 자, 연체이자 과표 제외였죠.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제품 수리 용역입니다. 특수관계인한테 수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않죠.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 매가액 4억 8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나와 있고요. 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 나와 있네요. 그럼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해줘야겠죠?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상가 부분에 분모에 건물 부분에 110% 곱하는 것 잊지 말자라고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매각액이 안분을 해줄 때도 지금 상가 부분 건물 매각 과표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모로 안분할 때 전체 감정평가액을 상가 부분에만 110% 곱한 금액을 적용해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억 8천에 2억 곱하고 1억 더하기 2억에 110% 곱한 금액 더해서 나눈 금액 3억 나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이렇게 나와요. 건물 임대 과세표준 계산 나옵니다. 잘해볼게요. 1기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고요. 먼저 풀어보시고 분석 같이 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니까 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하지 않고요. 그럼 사무용 빌딩만 보면 되겠습니다. 임차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임차인 없이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일수 계산할 때 잘 고려해야 돼요. 1기 과세표준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이 기간은 비워두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은 21년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임대 보증금 있고 월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 계산해보면 300만 원씩 3개월 됐죠. 900만 원 적용해주고요. 간주임대료 계산은 부가가치세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의 적수를 곱하고 365로 나눕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 4% 곱해줘요. 그러면 199만 4천 원 나오게 돼요. 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은 소득세와 법인세와 다르게 금융수익이나 건물 건축비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임대 과세표준 다 계산하면 1,099만 4천 원 나오게 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소득세랑 법인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건물임대 과세표준 계산 더 볼게요. 실제 시험에서는 패스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1기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 계산이고요. 임대기간 나와 있고 자료 한번 살펴보시고 먼저 푼 다음에 분석 같이 봅니다.
자, 여기 임대 현황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다면 전체 면세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상가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자, 주택 임대는 면세인데요. 도시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면적에 곱하기 5한 금액, 토지 면적 500은 면세입니다. 네, 총 임대료 계산할게요. 자, 간주 임대료부터 계산하면 임대기간은 20년 7월 1일부터였고 21년 1기 예정 신고기간 과세표준 계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자, 이거 적수는 외워주면 좋아요. 90일입니다. 그래서 3억 6,500만 원 보증금 받은 거 있죠? 자, 여기 임대보증금 3억 6,500만 원 있죠? 여기에 적수 곱하고 365 나눈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 4.6% 곱해줍니다. 간주임대로 나오고요. 월세는 임대료 1년분 480만 원 일괄 수령했네요. 이거 12로 나눠주시고요. 한 달에 40만 원 되겠죠. 곱하기 3에서 120만 원 인식하고 관리비 월 10만 원입니다. 청소비 3만 원 포함된 거 인정됩니다. 그래서 관리비 30만 원 잡고 월세 150 잡아줍니다. 자, 임대료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준시가에서 안분 계산 나와 있는데 기준시가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 면적이 300, 100 나와 있죠. 면적으로 하셔도 돼요. 면적이 쉽기 때문에 면적으로 할게요. 564만 원에 상가 면적 곱하기 300 한 다음에 400으로 나눠주면 423만 원 나오게 돼요. 이렇게 과세표준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랑요.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다시 안분 계산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9번 부가가치세 계산 보겠습니다.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가치세와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부가가치세를 각각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보세구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게 8천만 원에 공급했습니다.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 과세 가격은 4천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가치세와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부가가치세 각각 계산해 볼게요. 자, 세관장 과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세 가격에 각 세금 다 더해야겠죠. 100, 200,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서 6천만 원 되고요. 징수할 부가치세 600만 원 나오게 됩니다. 사업자는 자, 사업하는 자에게 8천만 원을 공급했고 세관장이 과표한 게 6천만 원이었으니까 2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징수할 부가치세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세사업의 전형입니다. 10번 면세사업 전형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같이 볼게요. 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을 확장했고 면세사업을 겸용했네요. 자, 면세사업을 겸용했을 때 포인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공장건물과 기계장치 취득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받았겠죠. 근데 이걸 면세사업에 같이 겸용한다고 하면은 그 매입세액분을 토해내 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표준을 추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가 않아요. 그냥 과세표준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1기에 면세사업을 겸용했으면 그냥 21기에 공급가액 명세서를 기다렸다가 계산해서 같이 신고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년 2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 포인트로 잡고 같이 볼게요. 당연히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는 간주시가로 계산해야겠죠.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공장건물이죠. 공장건물 5%였습니다. 19년 1기, 2기, 20년 1기, 2기 총 4기간 적용해서 5% 곱해준 금액 20%를 차감한 금액으로 간주시가 잡고요. 21년 1기에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 중에서 면세사업에 겸용한 부분에 과세표준을 잡는 거기 때문에 면세사업이 분자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곱하시고 자, 21년 1기 면세사업 과세사업분 합치는 공급가액분 4억 원을 나눠줍니다. 그럼 공장건물 3천만 원 나오게 되고요. 기계장치는 20년 1기에 취득했네요. 20년 1기, 2기 총 2기간 적용해서 50% 감소된 간주시가로 똑같이 안분하고 312만 5천 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금액을 면세사업 일부 전용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과세표준에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10% 적용될 거니까 매입세액의 일정 부분은 보전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1번 과세표준 계산 면세사업 전용 다시 볼게요. 21년 10월 1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병행했고요. 자, 21년 2기 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치세 과세표준 물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금액 이외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2천만 원과 취득세 320만 원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 취득세 별도로 기록되어 있는 거 제외하니까 그대로 인정되고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줘야 되기 때문에 취득원가는 1억 원으로 계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주시가 계산하고 21년 2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분을 안분해서 이제 과세표준에 배분해주면 됩니다.
자, 이건 다 하실 줄 아시죠? 그래서 과세표준 3,200만 원 나옵니다. 자, 12번 폐업 시 과세표준 계산 보겠습니다. 21년 5월 30일에 사업 폐업했고요. 사업이 폐업하면 이 보유한 재화 중에 제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죠. 그리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서도 간주시가 계산해서 계산하게 될 겁니다. 여기 건물 취득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200만 원이 구분해서 기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가산해줘야 되겠고 폐업일까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 50만 원 비용 계상했고요. 건물의 감가상각노객 100만 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폐업할 때 어떻게 처분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품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나간 걸로 보고요. 건물은 취득원가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간주시가 계산해서 그대로 과세표준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즉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거 감가상각노객 100만 원,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거 그대로 그냥 인정되고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현재 가치 할인 차금 200만 원을 취득원가 구분해서 기정한 거에서 150만 원 차감됐겠구나 하고 150만 가산해서도 안 되고 건물의 감가상각노객이 100만 원 적용됐다고 해서 취득원가에서 100만 원 차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취득원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가산하고 그대로 간주시가 계산한 다음에 폐업 시 과세표준 계산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 시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게 됩니다. 면세사업 전용과는 계산이 달라요. 예정 사용면적 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 비율에 의한 안분 계산이 되고요. 휴업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날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안분 계산은 생략하고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건별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안분 계산 생략하고 전액 과세표준으로 잡고요. 자, 면세사업 전용과는 계산이 다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그 기간에 공급할 때 어떻게 과세표준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공급하는 시기에 아직 당해 년도의 공급가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기간에 공급가액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비율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정해서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14분 감가상각자산 매각 계산입니다. 토지와 기계장치 건물을 1억 원에 양도했고요. 실질 거래가액은 불분명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준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 과세표준 물어봤어요. 감기장치 기억하시죠? 분석 보겠습니다. 기준시가에 기계장치 값이 없으므로 장부가액을 먼저 안분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계장치에 지금 기준시가가 없죠. 그래서 장부가액에 먼저 기계장치를 안분하고 기계장치는 빠져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토지랑 건물 안분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토지랑 건물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준시가가 우선순위니까요. 저희 장부가에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 나눠서 안분하게 돼요. 여기 모두 1억 원에 양도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과 토지를 장부가액으로 합치면 총 3천만 원 나옵니다. 3천만 원을 5천만 원이랑 나눠주면 6천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 차액 4천만 원은 기계장치의 과세표준이 되겠죠. 그리고 기준시가에 한 2차 한분이 있습니다. 여기 6천만 원이 기준이 되겠죠. 그럼 토지는 6천 곱하기 기준시가에서는 토지가 400만 원이니까 400 곱해주시고요. 4천 나눠줍니다. 그리고 차액 건물은 5,4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과세표준은 토지는 잡지 않죠. 그래서 기계장치 4천만 원, 그 다음에 건물 5,400만 원에서 9,400만 원으로 과세표준 잡으면 됩니다. 토지를 더하는 실수는 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죠. 19번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급자는 매출세액에서 빼고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뺍니다. 대손세액을요. 어음은 부도 발생일 1기라면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6개월 지난 뒤에 받는 거니까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게 되고요. 회수받을 때는 매출세액에서 뺐으니까 다시 매출세액에 더하게 되겠죠. 대손세액공제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20번 대손세액공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요. 11년 2월 1일 공급일인 경우에 21년 9월 25일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했다면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년째 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자, 11년 1기가 공급일이었으니까 21년 1기 확정신고 기한까지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대손세액에 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정 신고 기간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요. 자, 대손세액 자료 분석 보겠습니다. 자, 갑은 20년 2월 1일 재화를 을에게 공급했고요. 그 공급 대가로 약소금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급기일인 20년 10월 1일 을의 부도 확인일은 20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지급기일인 을의 부도로 해당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이와 관련해서 을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요. 을은 21년 9월 1일 위 약소금 중 3,300만 원을 갑에게 변제했네요. 부가치세 포함해서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대손세액 처리는 가장 빠른 시기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게 됩니다. 그럼 분석 볼게요. 자, 21년 1기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나누죠. 공급자는 50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대손세액 공제액이 되니까요. 자, 왜 21년 1기에 하냐? 20년 2기에 부도가 확인됐으니까 6개월 뒤 지난 20년 1기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는 500만 원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거고요.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매출세액에서 차감 및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게 되고요. 약소금의 부도 발생일은 20년 9월 20일이므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1년 3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21년 1기의 확정신고 시에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1년 2기에 갑에게 변제한 게 있죠. 그래서 공급자는 300만 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게 되고 공급받는 자는 300만 원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대손세액 중에 이후 과세기간에 변제된 부분은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매출세액에 가산 및 매입세액에 가산하게 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해서 볼게요. 세금계산서는 거래에 관한 청구서 또는 영수증의 역할을 하고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업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부실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명칭,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치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입니다. 공급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영수증에는 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표시되고요. 공급가액만 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표시됐는데 영수증에는 공급대가가 표시돼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더라도 면세사업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보겠습니다. 면제되는 경우 있습니다. 재화를 직접 수출할 때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주든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그리고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그러나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치세 납부가 유예될 때는 세금계산서가 면제되지 않아요. 세관장은 납부가 유예되는 경우에도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수입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적어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요. 소탁자의 등록번호를 붙여서 적어야 됩니다. 위탁자의 등록번호 아닙니다. 자, 세금 계산서에 관해서 다시 좀 자세히 볼게요.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선발급 세금 계산서 특례에 해당하고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모든 사업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가세 및 면세사업자도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면세사업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1여월 이내에 15일 단위로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기간 말일에 하는 거 아니에요. 15일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달의 말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거래처별로 1여월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일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은 인정돼요. 미영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입니다. 따라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되고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차고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차고로 작성된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해서 발급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 재화 인가공 용역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부가치세가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 및 신규 사업자인 간이가세자는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위탁 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고요. 다만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치로 인해 가산세 0.5% 부담하고요.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일 것이어야 되고요. 공급받는 자가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을 발급할 때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 가산세 부과되고요.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일자로 수정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환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신고합니다. 마지막 수정세금계산서 볼게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인데 알아야 되는 것만 적어놨습니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기본서 혹은 제가 드린 자료에서 이론 부분 파트 공부하시면 돼요. 재화를 공급한 후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에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계산서 발급할 수 있고요.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발급하면 수정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할 때도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길었네요. 3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 그리고 세금 계산서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